지하철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요?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만 바라봅니다. 현실의 내 몸은 지하철 의자 위에 있으나 내 정신과 의지는 온전히 스마트폰 속 세상에 있습니다. PC방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요? 5명이 나란히 앉은 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수십 명과 연합해서 또 다른 지역의 수십 명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방학 끝 무렵에 몰아쓰던 일기를 성인들은 소셜미디어에 매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온라인 세상에 올립니다. 우리는 몸은 물질의 세상, 아날로그 지구에 있지만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디지털 세상, 디지털 지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지구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놀아도 되는데 굳이 왜 디지털 지구에서 살고자 할까요? 인간은 예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더 많은 이웃을 만나고 끝없이 무엇인가를 성취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욕구를 다 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날로그 지구에서 아무리 많은 건물을 짓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여행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도 욕구를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아날로그 지구만으로 채우기 부족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디지털 지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를 메타버스라 부릅니다. 메타버스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의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메타버스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기에 메타버스를 하나의 고정된 개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의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화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핸드폰 없이 외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음식점에 들어가 식사를 하려고 해도 대형마트에 들어가려고 해도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인증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소통도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소통합니다. 최근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에 일상을 올리는 것,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회원이 되고 활동하는 행위,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것, 이 모든 게 다 메타버스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과연 메타버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 메타버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상규님은 산업공학, 인지과학, 교육공학을 공부했고 학부 3학년 시절에는 게임 개발자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스타트업을 2번 창업했고 투자기관의 자문역으로 일하다가 2007년부터는 강원대 산업공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미를 활용한 동기부여 기법과 게이미페이션을 교육, 기업 경영,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메타버스 안에서 사용자들을 어떻게 몰입시키고 움직이게 할 것인가를 연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의 차례를 보면 파트 1, 인류는 디지털 지구로 이주한다. 파트 2, 증강현실 세계, 현실의 판타지 편의를 입히다. 파트 3, 라이프 로깅 세계, 내 삶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한다. 파트 4, 거울 세계, 세상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한다. 파트 5, 가상 세계, 어디에도 없던 세상을 창조한다. 파트 6, 메타버스, 이렇게 개척하자. 파트 7, 메타버스가 낙원은 아니다. 이렇게 총 7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저자는 이 책을 읽는 동안 새로운 메타버스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성장할지, 기업 경영과 산업 환경이 어떻게 진화할지, 국가 시스템과 글로벌 협력 체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새로운 세상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의 탄생. 미국의 기술연구단체인 ASF는 메타버스를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 로깅 세계, 거울 세계, 가상 세계의 4가지로 분류합니다. 현재까지는 ASF의 분류가 가장 깔끔하고 타당해 보여서 이 책에서는 이 4 분류를 기준으로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포켓몬을 잡아보셨나요? 자동차 앞 유리에 길 안내 이미지가 나타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보셨나요? 아니면 스마트폰 앱으로 책에 있는 마커를 찍었더니 책 위에 움직이는 동물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증강현실 세계를 경험하신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오늘 먹었던 음식을 올려보셨나요? 페이스북에 최근에 읽었던 멋진 책의 커버를 찍어 올리셨나요? 공부하는 당신의 모습, 일하는 모습을 브이로그로 올리셨나요? 인간극장이나 나 혼자 산다를 보셨나요? 라이프 로깅 세계를 즐기신 겁니다. 아이돌 팬카페에 가입해서 활동해 보셨나요? 화상회의 소프트웨어를 써서 원격 수업, 원격 회의를 해보셨나요? 배달의 민족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해 보셨나요? 거울 세계를 경험하셨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해보셨나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레디 플레이어 1을 보셨나요? 그게 바로 가상세계입니다. 메타버스의 가치를 현실 세계의 가치로 가늠해보면 얼마나 될까요? 메타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메타버스의 가치를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지표임은 확실합니다.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여러 기업들을 후방에서 웹서비스로 지원하는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1,880조 원으로 세계 4위에 위치합니다. 수많은 브이로그가 올라가는 유튜브를 보유한 구글의 시가총액은 1,200조 원을 넘어서서 세계 5위에 해당합니다. 라이프 로깅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인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은 900조 원을 돌파해서 세계 6위에 해당합니다. 시가총액 770조 원을 넘어서 세계 8위에 위치한 텐센트의 매출은 35%가 게임, 가상세계 메타버스 관련 기업입니다.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와 상관없어 보이는 나이키는
2006년부터 자신만의 메타버스를 꾸준히 키워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경쟁 기업과의 수익 격차를 더 크게 벌리면서 시가총액 198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인 아디다스의 3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를 주름잡는 기업의 성장세는 오프라인 기반의 제조, 유통 기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그저 먼 세상의 이야기, 일부 디지털 마니아나 Z세대들의 놀이터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X, Y, Z세대. 삐삐와 워크맨을 사용했던 개성 넘치는 X세대. 인스타그램과 욜로로 대표되는 밀레니엄 Y세대. 말을 하면서부터 늘 와이파이를 찾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디지털 Z세대. 이들은 모두 아날로그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 속 상황을 보면 이들의 삶은 서로 많이 다릅니다. 한국인들의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얼마나 사용할까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20대의 소셜미디어 서비스 이용률이 8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0대가 73.3%, 40대가 55.9%, 10대가 53.8% 순이었습니다. 또한 연령대별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종류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10대에서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스타그램 사용도가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밴드의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페이스북 이용률은 연령대와 반비례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대표적인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입니다. 라이프 로깅, 증강현실 세계, 거울 세계, 가상세계 메타버스에도 XYZ 세대는 메타버스의 사용 비율이 다르며 주로 머무는 메타버스의 종류도 다릅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 누구는 아날로그 지구에서만 살고 누구는 디지털 지구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주로 머무는 디지털 지구도 조금씩 다릅니다. 집, 직장, 거리, 음식점 등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비슷한 세대 또는 다른 세대의 사람들. 우리는 막연하게 이 모든 이들이 한 공간, 하나의 지구에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으나 우리가 실제 공유하는 것은 아날로그 지구의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일 뿐입니다. 당신의 가족, 친구, 동료 중에서 당신과 같은 메타버스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아이는 나만 보면 피해요. 내 배우자가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학생들은 다른 별에서 온 아이들 같아요. 요즘 신입사원들은 몸만 회사에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다면 그들과 당신이 공존하는 메타버스가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하기를 다시 배워야 하는 세상. 어릴 적 부모님과 상호작용하며 하나씩 말을 배우던 기억은 까마득해 거의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다시 알게 된 것은 눈을 마주치고 표정을 살피면서 어눌하게 하나씩 따라하던 언어는 다른 이들에게 나의 뜻을 전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정보를 교환하는
필사의 형질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도 함께 일하고 즐기는 사회로 바뀌며 새로운 말하기를 다시 배워야 할 듯합니다. 메타버스에서의 소통은 크게 4가지 측면으로 나뉩니다. 1. 누가 말하고 누가 듣는가입니다. 한 명이 말하고 나머지 모두가 듣는 방식. 소통에 참가하는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고 일정한 형태로 가공하거나 요약 정리해서 공유하는 방식. 전체를 여러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고 그 소그룹 내 구성원끼리 소통하는 방식. 단둘이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2. 소통 시 가면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소통을 익명, 실명 중 무엇으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3. 시간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할지 비실시간으로 할지의 문제입니다. 아날로그 지구의 소통은 기본적으로 실시간을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메타버스에서는 실시간 소통의 비율이 많이 낮아집니다. 4. 나의 메시지를 어디에 담을 것인가입니다. 음성통화 이외의 소통 방법인 문자, 메신저, 이모티콘, 투표, 보기 선택, 상태 메모창, 채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좋아요, 싫어요, 슬퍼요, 힘내요 등의 이모티콘 버튼은 우리의 소통을 짧은 기호로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세계, 현실의 판타지와 편의를 입히다. 증강현실이란 개념은 199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현실 세계의 모습 위에 가상의 물체를 더 씌워서 보여주는 기술이 증강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년 전 국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고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거리를 지날 때, 특정 상점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 포켓몬 앱을 보면 현실 세계의 모습에 포켓몬이 나타나고 그런 포켓몬을 수집하는 단순한 놀이였습니다. 현실 세계의 가상의 물체가 더 씌워진 모습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 가장 강하게 느끼는 감정은 신기함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던 이미지가 현실의 배경 위에 오버랩되어 나타나는 마술 같은 모습에 놀라워합니다. 증강현실 세계의 개념을 좀 더 세분화해 보면 첫째, 스마트폰, 컴퓨터를 통해 보는 현실의 모습 위에 가상의 물체를 입혀서 보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나이엔틱스의 지구 땅 따먹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현실의 물리적 공간에 어떤 기계 장치, 설치물을 놓고 그런 것들을 통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를 현실 공간에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예로 코카콜라가 만들어낸 눈 내리는 싱가포르가 이 케이스입니다. 셋째,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새로운 세계관, 스토리, 상호작용 규칙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참가자들이 서로 지키고 소통하며 즐기는 방식입니다. 아트 시리즈 호텔의 스틸 뱅크시, 야외로 나온 방탈출 카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증강현실 콘텐츠를 경험해보면 마치 현실 공간을 배경으로 평행 우주 속 다른 지구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증강현실은 크게 2가지 가치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판타지입니다. 길거리를 다니다가 만화 속 포켓몬을 만나서 잡고 현실에 없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현실의 생일카드 위에 입체로 보이며 내가 늘 지나다니는 익숙한 동네 골목에 공간을 지배하는 포탈이 열리고
내가 도둑이 되어 미술 작품을 훔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놀이를 통해 대개 20개의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매혹, 도전, 경쟁, 완성, 통제, 발견, 에로티시즘, 탐험, 자기 표현, 판타지, 동료의식, 양육, 휴식, 가학, 감각, 시뮬레이션, 전복, 고난, 공감, 전율입니다.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이런 20개의 감정을 골고루 느낍니다. 다만 증강현실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현실의 가상의 물체, 실제 물체 또는 픽션의 세계관이나 이야기를 덧씌워서 보여주기 때문에 판타지가 대표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제작, 운영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여기서 언급한 20개의 감정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메타버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감정을 느끼도록 설계할지, 실제로 그들의 메타버스에서 무엇을 느끼는지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편의성입니다. 자동차 앞 유리에 길 안내 이미지가 나타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자막, 효과음, 이모티콘 등은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상황에서 주의를 많이 기울이지 않거나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편하게 전해주는 요소입니다. 현실에서는 놀라운 상황에서 실제 천둥치는 소리가 들리거나 해골 마크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능 콘텐츠에서는 현실 상황에 그런 시청각적 장치를 덧씌워서 우리의 감각을 증강시킵니다. 라이프 로깅 세계. 내 삶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한다. 자신의 삶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여 저장하고 때로는 공유하는 활동을 라이프 로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등이 모두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에 속합니다. 라이프 로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학습, 일상생활 등 자신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고 이를 온라인 플랫폼에 저장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들을 기록하기 위해 자신의 기억에 의지하거나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몸에 입히거나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둘째, 다른 사용자가 올려둔 라이프 로깅 저작물을 보고 그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텍스트로 남기거나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시하고 나중에 다시 보거나 공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라이프 로깅 사이트로 가져옵니다. 라이프 로깅의 개념은 21세기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아날로그적으로 보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썼던 일기가 대표적인 라이프 로깅입니다. 21세기 인류는 자신의 삶에 무엇을 기록할까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주로 공유하는 내용은 자신의 생각,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 자신이 추천하고 싶은 것, 알리고 싶은 뉴스 기사, 알리고 싶은 다른 사람들의 라이프 로그, 자신이 느끼는 감정, 자신의 미래 계획 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와 저와 연결된 분들이 올리는 포스팅들도 대략 이런 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알리고 싶은 것을 기록, 저장하여 공유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송의 편집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 실제 삶 중에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은 대부분 삭제합니다.
삭제하고 남겨진 삶의 모습도 날 것 그대로 올리기보다는 조금은 다듬어진 내용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라이프 로깅의 경우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신 스마트폰이 등장할 때마다 TV 광고에서는 그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멋진 사진을 쉽게 찍고 편집할 수 있는가를 홍보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스마트폰에 달린 여러 개의 고성능 렌즈가 하는 역할은 우리의 라이프 로깅용 이미지 촬영입니다. 요컨대 현실의 나에게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를 빼고 이상적인 나의 이미지를 조금 추가해서 즐기는 라이프 로깅이 대세인 셈입니다. 거울 세계. 세상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한다. 현실 세계, 효율성, 확장성은 거울 세계. 실제 세계의 모습, 정보 구조 등을 가져가서 복사하듯이 만들어낸 메타버스를 거울 세계라고 합니다. 현실 세계에 효율성과 확장성을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앱을 살펴봅시다. 배달의 민족 앱에서 보이는 식당들은 모두 현실 공간의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식당 중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런 식당에서 직접 전화로 배달 주문을 해도 될 텐데 우리는 왜 배달 앱을 즐겼을까요? 첫째, 전화를 걸면 통화 중일지 모르고 어떤 메뉴가 있는지 잘 모르고 주소와 메뉴를 통화로 알려주는 과정이 꽤 번거롭습니다. 이런 과정을 배달앱 내에서 터치 몇 번으로 끝내는 게 효율성입니다. 둘째, 식당마다 별점, 고객 후기 등이 다양하게 올라옵니다. 식당의 위치, 특징도 소개되고요. 이런 정보의 확장성이 큰 장점입니다. 구글 어스, 네이버 맵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거울 세계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지도 서비스에서는 이미지로 표현된 도로, 건물들의 모습과 주소를 포함하여 거리의 모습을 사람의 눈높이에서 찍은 사진과 높은 곳에서 찍은 항공사진 등을 제공해 줍니다. 현실 세계의 지도를 데이터화한 자료는 거울 세계 구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 서비스들은 주기적으로 지도 정보를 업데이트하면서 현실 세계의 변화를 최대한 빨리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거울 세계는 우리에게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만 하나의 거울 세계가 현실 세계 전체를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 근처 골목길에 식당과 세탁소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현실 세계에서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국물이 점퍼에 튀었다면 옆에 있는 세탁소에 바로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음식 배달 앱은 이런 즉각적인 연결성이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식당 바로 옆에 세탁소가 있을지라도 음식 배달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위해 만들어진 음식 배달 메타버스에는 세탁소가 아예 없습니다. 현실 세계를 거울로 비춘 듯한 거울 세계이지만 현실과는 다른 모습도 많습니다. 거울 세계는 앞서 언급한 효율성, 확장성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교육, 교통, 유통,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상세계, 어디에도 없던 세상을 창조한다. 신세계, 소통, 놀이는 가상세계. 가상세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전혀 다른 신세계입니다. 현실과는 다른 공간, 시대, 문화적 배경, 등장인물, 사회제도 등을 디자인해 놓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메타버스가
가상세계입니다. 신이 되려는 인류는 영원한 삶을 살며 끝없이 행복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창조한 신세계에서 스스로 창조한 인공지능 캐릭터와 인간들은 함께 어울려서 지내려 합니다. 현실 세계의 삶도 복잡하고 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굳이 가상세계까지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본래 모습이 아닌 아바타를 통해 무엇인가를 합니다. 첫째, 탐험을 즐긴다. 가상세계를 이루고 있는 세계관, 철학, 규칙, 이야기, 지형, 사물 등을 탐험가 과학자와 같은 자세로 누비면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즐거워합니다. 둘째, 소통을 즐깁니다. 현실 세계에서 알고 지내던 이들을 또 만나거나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들과 소통합니다. 그런 소통을 통해 알고 지내던 이들은 더 깊게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서 마주치기 어려운 이들과 친구가 됩니다. 셋째, 성취를 즐깁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에 따라 무언가를 이루거나 얻으면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아이템과 디지털 자산을 얻거나 높은 레벨과 권한을 얻기도 합니다. 또는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면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합니다. 가상세계는 크게 분류하면 게임 형태와 빅게임 형태로 나눠집니다. 게이머들에게 익숙한 컨텐츠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포트나이트, 리니지 등의 게임이 모두 가상세계에 포함됩니다. 게임의 특성을 가진 가상세계에서는 일정한 규칙을 바탕으로 서로 경쟁하거나 협력하면서 우승자를 가려내거나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움직입니다. 반면에 로블록스, 세컨드 라이프 등은 단지 여럿이 모여서 어울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형 가상세계입니다. 가상세계에는 일반적으로 현실 세계에 비해 연령대가 낮은 인구가 더 많습니다. 연령층이 높은 세대, 부모님들은 젊은 세대와 우리 아이들이 그런 가상세계를 좋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걱정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얘기한 탐험, 소통, 성취의 기쁨을 현실 세계에서 즐기지 왜 가상세계에 들어가냐고 반문합니다. 학부모들이 모인 대규모 강연회에서 가끔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제 배우자가 퇴근하고 오면 게임 속 세상에 빠져드는데 대체 다 큰 어른이 그걸 왜 할까요? 가상세계에 머무는 이가 아이이건 어른이건 이유는 비슷합니다. 현실에서 느끼는 탐험, 소통, 성취의 기쁨이 질 또는 양적인 측면에서 어딘가 부족하여 갈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 그 아이는 어떤 탐험의 기쁨을 느낄까요? 날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지만 지식 하나하나 깊게 들어가서 이리저리 살펴보기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머릿속에 우겨넣기에 바쁩니다. 직장 생활로 바쁜 성인들은 얼마나 많은 탐험을 하고 있을까요? 고객 수, 매출, 작업 속도 등의 지표를 놓고 자신의 일을 최적화하기 위해 바쁩니다. 매년 일주일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지만 무언가를 발견하기에 몸과 마음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이, 정해진 길만 항해하는 이에게 탐험은 없습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 번의 회의를 하고 수십 통의 메일을 주고받으며 쉴 새 없이 울리는 메신저에 응답합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소통한 것일까요? 아이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와 학원에서 친구들과 보내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교재이고 듣는 것은 교사의 말뿐입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오늘 나는 얼마나 만족스럽게 소통했는가 라는 질문을 놓고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소통 중 무엇이 즐거웠나 라는 질문에 동료와 나눴던 짧은 티타임, 학원 통학버스에서 친구와 잠시 나눈 대화 정도만 떠오른다면 우리에게는 뭔가 다른 소통이 필요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충분히 무언가를 성취의 기준으로 생각할까요? 시험 성적, 등수, 상장 등이 성취의 기준이 된 상황. 그것도 매우 높은 수치를 달성해야 성취라고 인정해주는 상황입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조직과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나타나지 않거나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삶의 중요한 시간을 학교와 직장에서 보내지만 그 속에서 성취감을 충분히 느끼기란 참 어렵습니다. 현실 세계의 탐험, 소통, 성취가 부족하기에 그런 것들을 가상 세계에서 누리는 게 당연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상 세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탐험, 소통, 성취가 있으며 현실 세계와 비교하여 가상 세계에서 더 효율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상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탐험, 소통, 성취 경험을 강화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가상 세계의 경험이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가상 세계는 현실 세계의 곁에 이미 공존하고 있습니다. 초인을 키우는 놀이터. 프리드리히 니체가 얘기한 철학적 이상의 인간상인 초인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니체가 얘기한 초인은 초능력자는 아닙니다. 의미적으로 보면 자신을 넘어선 사람, 오버맨에 가깝습니다. 기존 환경을 지배하는 시스템,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 등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을 표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인간을 뜻합니다. 위험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초인이 되기 위해 니체는 3단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순서대로 낙타, 사자, 어린아이입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등에 업고 살아갑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 기대에 순응하는 모습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 복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사자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자신을 가로막는 것과 싸웁니다. 자신을 가로막는 것을 이겨내고 자기 스스로 움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기존의 것에서 벗어날 용기를 가진 자가 사자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수를 상징합니다. 낙타와 사자 단계에서의 경험을 편견 없이 받아들입니다. 또한 좋지 않은 기억은 쉽게 잊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규칙을 만들며 놀이를 즐깁니다. 자신이 겪어낸 삶의 과정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삶을 놀이처럼 즐겁게 만들어갑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언제 미술가나 음악가처럼 새로움을 마음껏 만들어낼까요?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낙타, 사자, 어린아이 중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가상 세계에서 사람들은 늘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미션,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전략을 짭니다. 도전했다 실패해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새로움을 만드는 과정을 그저 즐깁니다. 실패에 대한 비난의 무게로부터 벗어난 가상 세계에서
마음껏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가상 세계에서 우리는 사자가 됩니다. 그 사회를 지배하는 오랜 규칙이 있어도 아무리 지배자의 힘이 강해도 자신을 가로막는 것과 사자처럼 싸워서 이겨냅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순수하게 서로 어울려 놉니다. 패배하거나 게임이 잘 안 풀려도 금세 털어내고 다시 놀이를 이어갑니다. 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은 플라톤이 얘기한 최고의 인간, 니체가 얘기한 초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상세계에서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현실 세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평가절하하는 분들이 있으나 가상세계에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도 내 경험, 내 삶의 일부입니다.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 무엇인가 만지면서 경험한 게 아니어도 우리는 책을 통한 간접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가상세계 메타버스의 경험은 우리 현실 세계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낙원은 아니다. 현실은 소멸되는가? 메타버스와 현실의 관계. 인간은 왜 메타버스를 끝없이 만들고 메타버스를 원할까요? 플라톤은 놀이의 기원을 신과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진지한 존재인 신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창조한 피조물인데 인간은 스스로 놀이를 하면서 신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알려준 놀이가 바로 모방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놀이를 미메시스로 설명했습니다. 미메시스는 모방을 뜻하는 말로 무언가를 비슷하게 만들거나 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가는 풍경을 모방해서 그림을 그리고 음악가는 자연의 소리를 모방해서 노래를 만듭니다. 각각 시각과 청각의 모방입니다. 인간에게 메타버스는 거대한 모방의 공간입니다. 상상 속의 이야기를 모방한 증강현실 세계. 서로의 삶을 기록으로 모방하는 라이프 로깅 세계. 현실의 구조물과 관계를 모방하는 거울 세계. 자신이 살아온 세상에 상상력을 더해 모방한 가상 세계. 모든 메타버스는 모방의 산물입니다. 메타버스는 결국 모방을 통한 놀이의 공간입니다. 메타버스를 만든 이의 목적이 무엇이건 그 속에 살아가는 일들은 놀이, 재미를 원합니다. 게임 프로그램이나 웹툰이 아닌 배달의 민족 앱이 재미와 풍자 코드를 플랫폼에 녹여 넣는 이유, 그런 것들을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모두 놀이에 있습니다. 놀이를 좋아하는 인간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이상 더 다양한 메타버스가 끝없이 등장하며 그 영역을 넓혀갈 것입니다. 거울세계 메타버스가 현실을 복사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 현실의 관계는 약해질까요?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성장하면 현실은 점점 더 희미해질까요? 메타버스는 현실을 선명하게 함과 동시에 희미하게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거울 세계는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지키는데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울 세계를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헤어숍을 예약하고 감염자의 동선을 파악하며 외부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메타버스 안에서 콘서트를 하고 공부를 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던 메타버스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더 희미해졌을 겁니다.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수많은 친구들과 소통하며 지냅니다. 졸업 후 연락 한번 주고받지 않았던 친구들과도
댓글과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나눕니다. 그런 메타버스 속 감정 교류가 있기에 그 친구를 현실 세계에서 3년 만에 다시 만나도 조금은 덜 어색한 느낌을 받습니다. 메타버스가 현실의 끈을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아준 셈입니다. 반면에 메타버스는 인간이 느끼는 현실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하기도 합니다. 가급적 메타버스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습관은 현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메타버스가 현실을 완전히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뉴럴링크를 통해 메타버스에서 살아가고 인간에게 필요한 양분은 현실 세계의 휴머노이드와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물질적 속박에서 벗어나 더 깊은 정신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삶은 물질 세계에 대한 탐구나 도전을 포기한 것일 뿐입니다. 인간에게 정신이 없다면 물질은 무의미하겠으나 물질 없이 우리의 정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그 다음은 메타버스? SF 영화에서나 보았던 것들을 현실에서 시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자칩과 회로를 몸 안에 이식하여 신체의 타고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려는 트랜스휴먼입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액정 화면의 기능을 몸에 이식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인공 안구를 만들어 사람의 눈보다 더 멀리 정밀하게 보고 현실 세계의 모습에 부가 정보를 더 씌워 보여주며 내가 보는 순간을 기록하거나 통신망을 통해 다른 이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호주의 바이오닉 비전 테크놀리지는 안구 뒤쪽에 칩을 심고 이를 안경처럼 착용하는 카메라와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칩을 통해 시신경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트랜스휴먼 기술이 우리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을 대체하기에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리라 예상됩니다.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입니다. 삼성전자, 애플 등이 내놓고 있는 특허를 들여다보면 위아래 또는 옆으로 잡아 늘리는 형태의 스마트폰, 앞뒷면과 옆면이 모두 액정으로 된 스마트폰, 둘둘 말리는 스마트폰, 대략 이런 것들이 트랜스휴먼 형태의 통신기기보다 먼저 나올 듯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외형이나 트랜스휴먼 기기의 출현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그런 기기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손에 들고 손목에 차고 안경처럼 쓰고 안구에 이식하고 몸 안에 넣는 기기로 인류는 소통하며 탐험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현실 세계만으로는 인류의 소통, 탐험, 성취에 관한 욕망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채울수록 더 커지는데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그 욕망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폭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메타버스를 만들고 그 세계에서 소통, 탐험, 성취를 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트랜스휴먼과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플랫폼. 모든 사업자들은 앞으로 메타버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애플이 앱스토어를 처음 열었을 때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자들은 그 잠재력을 바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카카오가 카톡을 무료로 배포했을 때 무료 메신저로 어떻게 돈을 벌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98년 9월 3일 리니지 게임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당시 NC소프트에서는
CD에 리니지 프로그램을 담아 직접 PC방을 찾아다니며 설치해줬습니다. 22년이 지난 지금 NC소프트의 시가총액은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NC소프트가 만든 가상세계 메타버스인 리니지의 힘입니다.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을 넘어서는 길을 찾고 싶다면 메타버스의 미래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로 향하는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페토와 게더타운에 앱을 설치하고 캐릭터를 만들고 그 속에서 재미거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제페토에서는 내가 되고 싶은 갈망을 넣어 캐릭터의 스타일을 만들고 그 속에서 춤도 춰보고 게더타운에서는 동생들과 스터디를 진행해보며 메타버스의 세계를 경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게임에 흥미가 없었기에 제페토에 들어가서도 곧바로 적응하지는 못했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은 동료들이 함께 춤추는 것만 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 게임은 손도 못 대게 해서 아이들이 게임을 잘 안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엄마가 성경지명이 없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의 취향과 잣대로 밀고 가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책 내용을 보면 제페토는 증강현실의 소셜미디어인 라이프로깅과 스마트폰과 컴퓨터 속에 만들어진 3차원 가상세계를 합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제페토의 이용자 중 80%가 10대입니다. 10대를 위한 글로벌 서비스로 성장 중이라고요. 향후 가상세계의 소비자인 10대가 10년 후 20대 성인이 되어 소비의 문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현재 우리가 접하는 세상에서부터 향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마도 그 이상이겠지 싶습니다. 머릿속에 뜬구름처럼 떠다니던 메타버스에 대해 개념을 잡고 이해가 되도록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되고 있어서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오늘도 김상균 저자가 전하는 메타버스 사용법과 주의사항으로 마무리합니다. 누군가는 메타버스를 새로운 사업 플랫폼으로, 누군가는 새로운 놀이터로, 누군가는 현실에서 멀리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통제 불가한 고민, 불행이 당신을 짓누른다면 메타버스에서 잠시 기분을 전환하며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가 현실을 완전히 잊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타버스 속 삶이 암으로 빛날지라도 현실이 있기에 메타버스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무언가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메타버스가 머문다면 메타버스는 현실의 삶을 망치게 됩니다. 메타버스는 인류의 삶을 확장하기 위한 영토여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도피처, 누군가를 위한 수용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타버스를 창조하고자 꿈꾼다면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당신의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확장할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 사용자라면 당신이 그 세계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세계가 당신의 삶을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깊은 세계관, 많은 사람들, 수많은 상호작용을 메타버스 안에 넣고자 노력해도 메타버스에 담기지 못하는 현실의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을 그 안에 담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인 탄생과 죽음을 메타버스에 담기는 어렵습니다. 메타버스는 출입이 가벼운 세계입니다. 한 번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한 번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삶의 무게를 메타버스가 짊어지지는 못합니다. 저는 메타버스의 활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만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을 대체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김상균 작가의 메타버스 책을 읽는 동안 상상의 나래를 넓게 펼쳐보았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는 정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관심 있게 메타버스 세계를 보려고 합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용 오디오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